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의 정성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우리 환우들 앞에서 하는 강의가 가장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신 마음들이 우리 그냥 공부를 하는 의사들이나 학생들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제목은 엄마가 되고 싶은 그대에게, 그리고 임신, 출산에 관련된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표에는 사실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저희들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 딱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같이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다 들으면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가 엄마들이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인데 참 듣기 싫은 말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부르죠. 근데 그 잔소리들이 아마 세월이 지나서 본인이 다시 엄마가 됐을 때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했던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빠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이 중에는 엄마가 되고 싶은 환자도 있을 것 같고, 엄마로서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엄마가 환자인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이면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엄마가 한 잔소리 4가지,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너의 삶을 살아라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라고 하니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환자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봐라, 임신, 출산, 수유 이런 거랑 관련해서 물어보라고 하면 약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사를 맞는 부위라든지 주사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태어날 아기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본인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문이 많고, 유전에 대한 질문들도 많은데 아기가 유전 혹은 병이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은 다음 강의가 있어서 그건 쏙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설문지들이 있거든요. 임신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 약이 아이에게 해로울까봐 약을 중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내 병이 유전될까봐 겁이 나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임신에 대한 지식이 참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거 아마 다시 해보면 지금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또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임신의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그룹은 어렸을 때 진단이 돼서 좀 연식이 되면, 병에 대한 시간이 길은 사람들은 이런 교육의 경험이 많으니까 훨씬 더 지식의 수준이 높았고, 또 이미 생물학 제세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훨씬 더 그 수준이 높았고, 진단을 받고 나서 아이를 한 번이라도 낳아본 사람들은 그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공부의 중요성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지, 어디서 공부를 하지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2016년에 나온 캐나다 가이드라인하고 2023년에 나온 유럽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2025년에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리를 유튜브에서 다 해놓고 오픈을 해놨거든요. 저 위에 있는 주소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분들이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요새는 AI로 번역 기능이 있어서 요 아주 최신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접 이분들이 강의하시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임신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데이터를 다 모으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0명 모았다고 데이터 냈을 때 되게 부러웠는데, 그 다음에 막 1000명 모았다고 데이터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2300명의 임산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면역 조절제를 쓴 사람, 생물학 제제를 쓴 사람, 새로 나온 약제들을 썼던 사람, 이런 약제를 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 약은 안전해, 이 약은 위험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진 그룹이 아주 정말 부럽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5아사라고 부르는 아미노살리실산, 우리 다 아시는 펜타사, 또 아사콜, 이런 약제들은 우리가 다 안전하다, 또 메자반트, 이런 약제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고 또 임신을 하고도 괜찮다는 게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때 A군을 주는데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조절제도 많이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네덜란드의 인구 기반으로 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130만 명의 아기들 중에서 이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IBD 환자들의 부모의 아기들을 한 10년까지 관찰을 했는데도 이런 면역 조절제를 쓴 아기들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확인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약전에는 임산부 금기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제 환자들을 가지고 본 연구 데이터들은 이미 안전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겁먹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 TNF 제제를 맞는 환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항 TNF 제제는 항체거든요. 근데 이 항체는 뭔가 옮겨줄 물질이 없으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혈액으로 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임신 한 3기쯤 되면 요 파란 색깔로 보이는 요런 항체 수용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엄마 혈액 속에 있던 항체가 태반을 거쳐서 아기 혈액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요렇게 한 3주기쯤 되면 인플릭시맵이나 아달리무맵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주기 때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거에 비하면 아달리무맙은 우리가 휴미라라고 얘기하는 약제잖아요. 이 약제는 좀 덜 가니까 그럼 임신할 때는 이렇게 약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이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지침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항 TNF를 끊어봤더니 엄마도 재발을 해서 고생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기도 엄마가 나빠지니까 아기도 안 좋고, 이런 결과들이 다시 나오면서 그러면 3주기 때 그 약제들이 엄마한테로 넘어가도 오히려 병을 안정되게 잘 가져가는 게 훨씬 안전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임신 내내 3주기가 되어도 끊지 않고 가능하면 사용을 하고, 이왕이면 주기를 잘 맞춰서 끝부분에 좀 남겨놓고 주사를 맞고 출산하고 나면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하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새로 나온 약제들도 있죠. 스텔라라, 에피지텍, 스테키마, 이런 유스테키누맵이라고 하는 약제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강한 출산이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실제로 그 피아노 레지스트리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돌리주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약제들은 이제 메소트렉세이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는, 면역조절제로 복용하는 그런 환자들은 조금 미리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면역조절제랑 생물학제제를 같이 쓰고 있다면
요 면역 조절제 MTX를 중단하고 생물학제제만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잭 억제제나 S1P 수용체나 이런 것들은 동물 실험에서 보니까 약간의 기형이 관찰이 되니까 인체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잭 억제제나 S1P 수용체를 미리 사전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미리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가능한 안 쓰시려고 주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만은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크게 수술을 해서 장을 다 절제하고 그 다음에 소장을 항문에 연결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항문 병변이 너무 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나서 혹시라도 괄약근의 기능이 떨어질까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왕절개를 권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요즘은 건강한 사람들도 대부분 제왕절개를 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환우의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우리 뭐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매주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계시고요. 또 같이 공부할 기회가 많아졌고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우회 크론 가족 사랑회나 UC 사랑회, 그 다음에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일반인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기본적인 병에 대한 그런 상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도 잘 못하는 이 성실해라가, 성실이 사실은 맞는 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이 외래 오면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의 아이들은 성실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다 성실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일 거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시간부터 임신을 한 모든 과정이 그다음에 성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계획된 임신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임신의 결과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해기에 안정됐을 때 임신한 경우는 일반 임신하고 결과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보험공단에는 큰 데이터들이, 많은 수의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1,400명, 500명 넘는 UC 크론 환자들하고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증상이 안정되고 관해 상태일 때 임신한 경우는 일반인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엄마가 이렇게 병이 심한 상태, 활동성 상태일 때는 역시 아기에게도 또 엄마에게도 안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기에 임신을 하면 관해기에 임신한 것보다 아기가 작게 태어나는 것, 체중이 적은 것, 빨리 태어나는 것, 또 엄마가 혈압이 올라가는 것, 이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결과들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환자들은 어떨 거냐 하는 건데요. 남자 환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약제들이 대부분은 이 안정기, 아빠들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정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해 상태일 때 부부관계를 하는 게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임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MTX를 쓰는 남자 환자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결과들은 그닥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투여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연구들을 이렇게 보시면 외국의 연구가 막 1,000명, 2,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괜찮아, 위험해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이제 미국의 데이터,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다 국가 기반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임산부들에게 어떤 약을 주면 좋을지, 어떤 게 위험한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제 임신했다고 했을 때 임신을 준비할 때 이런 설문을 좀 해달라, 또 같이 등록하자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슨 시험 대상일까, 우리 아기에게 해롭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응해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사랑이 엄마도 참 어렵다고 했는데요. 뭐 사랑해야지 아기가 생기잖아요. 별을 봐야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피임은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콘돔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구 피임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자궁 내에 기구를 넣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임이 꼭 필요한 그 시기에는 우리가 콘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구를 삽입하는 방법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안전하고 또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으면서 피임에도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피임의 방법도, 지금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피임할지 이런 것도 잘 고민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난임이 좀 될 수밖에는 없어서 여자들 경우에는 그런 생식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난자를 좀 채취해 놓거나 건강할 때 좀 채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난자를 채취하거나 하는 것이 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수유는 대부분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 임신의 금기인 약제들 이외에는 매우 안전하고 또 아기가 먹는 모유 속에 들어가는 용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의 혈액 속에 있던 항체가 이렇게 거쳐서 밀크, 모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 혈액에 있는 걸 아기가 먹잖아요. 먹고 아기 소화관을 거쳐서 아기 혈액으로 가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아기의 체중하고 엄마의 체중을 보정해 가지고 그런 거를 상대적 영아 투여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수유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토파시티닙 같은 걸 먹으면서 내가 수유할 때는 어떻지 하면 이 영아 상대적 투여량이 3.4%니까 이것도 낮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기들이 내가 이런 약제를 투여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자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소통력이라든지 운동 능력, 개인 간의 소통,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연구에서도 별일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권장하는 예방접종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BCG는 생백신을 바로 일주일 후에 아기를 데리고 가면 바로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생물학 제제를 쓰거나 하는 아기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맞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건 사실 뭐 지침이 딱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 엄마의 항체,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워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아기에게 주는데 그 선천적인 엄마한테 물려받은 항체가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기는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랑 싸워 이겨야 되는 시점이 6개월부터예요. 그래서 BCG는 6개월 정도에 맞춰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BCG는 그때 맞춰주고, 이 로타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경구로 먹이는 건데 이것도 생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를 아예 주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이후에는
먹어도 별 효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말자였는데 최근에 이 피아노 레지스트리에서 로타바이러스를 먹였던 아이들이 별 문제 없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소아과 선생님이나 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안 맞춰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아기는 엄마가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볼 때 엄마는 웃는 건데 아기는 자기를 허용해주는 예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허락받은 그 감정이 뇌에서 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미소, 엄마의 표정, 엄마의 행동, 엄마의 습관, 엄마의 삶이나 엄마의 철학은 거울처럼 그 아기가 보면서 본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 주는 효과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거울이 되려면 이렇게 깨진 거울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세상에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쓰는 용기, 또 배움에 쓰는 시간,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울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픈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면, 또 내가 엄마인데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또 임신, 결혼을 앞둔 자녀를 대하는 나의 마음, 또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그 아이에게 정말 행복한 얼굴이나 웃음을 보여주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제가 결혼하는 우리 환자들 있으면 이 책을 선물하기도 하는데, 나를 충전시켜줄,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나는 정말 칭찬을 좋아해. 나는 들판에 핀 꽃이라도 하나 선물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밥 필요 없고 설거지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해주면 좋겠어 라든지, 나는 정말 한 번이라도 안아주면 행복해 라든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내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언제 가장 행복한지, 24시간 중에 최소한 한 30분이라도, 바쁘면 10분이라도 그 시간만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조금 행복해진 나가 환자인 우리 아이를 볼 때, 또 내가 환자지만 우리 아이를 볼 때 조금 더 좋은 거울로 그 아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마 혼자 컸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왔는데, 또 내가 환자로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 쫙 주변에 이렇게 도움받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하고, 대신에 도움 받은 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이렇게 먹튀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말 그 고마움을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연속적이고 흘러가는 특성이 있는데, 사람은 그 시간을 잘라서 쓰는 법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고, 또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하고, 일일을 한 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025년은 지혜로운 뱀의 해고요. 2026년은 힘찬 말, 붉은 말의 해라고 하거든요. 이 남은 날들을 좀 내가 1년 어떻게 살았지,
나에게 이 1년 동안 병원도 잘 다니고 병을 잘 돌봐주고 나를 케어하느라고 수고한 나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또 의미를 좀 적어보기도 하고 고맙다는 손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이 남은 연말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새로운 새해를 잘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병도 두렵고 병과 함께 살아야 될 미래도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넣을 용기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만든 그림인데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임신 출산기에 해야 될 것은 그런 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관해기를 잘 유지하면서 또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